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는 20일 추가로 변론 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오는 20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양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0일 변론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엔 형사재판이 이미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상 탄핵 심판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신청을 접수해 기일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메모로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다시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메모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될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후 보좌관에게 정리하게 한 체포 명단 메모가 여러 종류라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이 나오자 헌법재판소는 원본과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혹시 청구인 측에서 저 원본이 있나요? 최초에 저기 박선은 의원실에서 제시했다는 그 원본.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폰으로 카메라에 담겨있던 사진본이라고 할까요? 문제는 메모에 적힌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에게 명단을 불러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탄핵 심판에선 소재 파악 요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대상자 검거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은 방첩사 소속 군인 등 이미 복수의 관계자에게서 나온 상황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용 사령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15명 이름을 불렀다. 검찰 역시 여러 진술이 확보된 만큼 홍 전 차장의 메모 자체를 내란 재판 증거로는 채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다시 출석할 경우 메모와 신빙성에 관한 논란이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선고 전 자진 사퇴, 그러니까 하야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민주당은 이제와 하야하겠다는 건 꼼수라고 비난하며 여론전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하야설에 불을 붙인 건 보수 논객 조갑재 씨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하야 선언을 하는 게 조기 대선판의 변수가 될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야를 결단하면은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고. 당장 민주당에선 어림없는 소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초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했던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자진 사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탄핵 심판도 그대로 진행될 거라며 파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 수괴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합니다. 하야설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기류도 읽히지만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유연적 불법겸 선포 전날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치소에 있는 명태균 씨를 화상으로라도 연결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증언을 듣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는 화상회의를 화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또 비상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윤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꿈꾼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민주당은 탄핵 찬성 집회 참여 동료 등 장외 여론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와 그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여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선 조기 대선 언급 대신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잠룡들은 대선 쟁걸음 속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강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지도부 포함 절반 가까운 여당 의원이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오 시장을 연호하는 등 사실상 대선 출정 시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 차원에선 조기 대선을 사실상의 금기어로 삼는 국민의힘. 대신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연일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문영배 소장 대행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시청 파문과 정치적 편향성 발언은 헌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인물의 증언 오염 가능성을 고리로 진술 신빙성 흔들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민주당 사이 관계를 의심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시도 등 핵심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서를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소 결이 다른 듯 보이는 대선 주자들과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 그러나 결국 조기 대선 이슈로 수렴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좌파 카르텔을 전면에 내세운 헌재 불신론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조기 대선 시 초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 이재명 성향 중도층, 2030 남성 여론 등을 고려하면 실보다 득이라는 판단도 읽힙니다. 물론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리란 우려도 있는데 헌재 판결 불복 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불길이 번지면 이에 동조할 수도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자칫 적폐 시즌2를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과 야합에 폭도들을 부추기고 헌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미, 마약 카르텔이나 할 짓 아닙니까? 결국 중도 확장성이 최대 숙제로 남게 되는데 최근 강연 정치로 첫 단추를 끼운 당 혁신 논의 역시 이 같은 고민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입니다. 비상계엄 선언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까지 남는 시간은 단 60일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도 핵심 지지층과 중도를 아우르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나란히 열려 곳곳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5시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으로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도 오후 1시 세종교차로 대한문 구간에서 집회를 열어 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는 광주 금남로에서도 열립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측은 참가 인원을 10,000명으로 신고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단체도 오후 4시부터 탄핵 촉구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고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당시에 투입됐던 경찰관 50명이 다쳤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경우도 있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기동대 직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고 방패로 폭행합니다. 피를 흘리며 간신히 빠져나가는 경찰관도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그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던 동료들을 뒤로하고 정문으로 뛰어가던 순간 자신도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이 떠올랐다며 시위대가 소화기를 난사한 뒤 아버지뻘 되는 다른 기동대 경찰관이 모자와 옷깃, 견장이 뜯긴 채 분말을 뒤집어 쓰고 콜록대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또 다른 기동대 소속 경찰관도 당시 시위대가 기자 등에게 폭언하며 죽일 듯한 기세로 행동해 여러 차례 분리 조치했다며 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폭동 사태가 아니더라도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폭행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경찰관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격하고 폭력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관들을 위한 이미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지원이 있지만 탄핵 전국이 몇 달째 이어지는 지금은 쉴 시간도 부족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방 기동대까지 서울 현장에 투입되고 휴무 기동대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휴무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기동대 초과 근무수당 상한을 없앤 경찰청은 심리치료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센터도 늘린다는 구상이지만 일선에서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관들은 공권력 무력화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젯밤 경기 광명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등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전북 군산에서도 상가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뒷부분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내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광명에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과열이 원인으로 운전기사와 승객 등 20여 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건물을 집어삼켜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후 6시 50분쯤 전북 군산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순찰하고 있던 의용 소방대가 지붕 연기를 발견하고 내부 관계인한테 알려서 대피시킨 다음에 119 신고해서 이 불로 주민 1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밤 9시 반쯤 달리던 경차가 마주오던 또 다른 경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양평에서는 차량 한 대가 떡집으로 돌진해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80대 여성이 부주의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리는 49제 합동위령제가 오늘 오전 10시 전남 무안공항에서 엄수됩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정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위령제는 희생자 넋을 위로하는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위령제,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유가족 편의를 위해 교통과 숙소, 현장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수사팀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 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사 A씨의 범행 목적과 계획 범죄 여부 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전담수사팀은 A씨가 근무한 초등학교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CCTV, 블랙박스 등과 함께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방과 후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학부모나 학원 선생님 등에게 직접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를 임용할 때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재직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은 2층 교실을 나와 1층 현관에서 기다리는 학원버스 운전자를 만나러 가던 그 짧은 길에 범행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굣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면 하교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귀가도우미가 부모나 부모가 정한 대리인에게만 직접 아이를 넘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이 대상입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기과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사를 뽑을 때부터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직 중인 교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도 하늘이법에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뒤 교사 마음건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도 상반기 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선 현장 교사들은 교육 활동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특이 행동을 보이는 교원을 구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남아있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그룹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2018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는 방향을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100여 차례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신주 교환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불복하며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항소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하지만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대신 회계 부정 등에 대한 판결이
법리적으로 옳은지를 살펴볼 전망인데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재량권 남용 이유를 들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SNS가 청소년을 범죄로 이끄는 온상이란 지적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둘 청소년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을 제한하거나 청소년 계정을 따로 관리해 유해 콘텐츠 접속을 차단하는 건데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과연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검거된 목사방 총책 김노관의 수법은 N번방이나 박사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SNS상에서 알게 된 표적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약점을 잡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사방보다 무려 3배 많은 234명. 더한 충격은 이 가운데 10대가 무려 159명으로 70%에 이르고 김 씨에게 포섭돼 조직원으로 활동한 가해자도 10대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뒤늦게 텔레그램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면서 덜미가 잡혔지만 SNS상에는 10대들을 노리는 검은 손길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합치면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60%가량이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SNS에 빠지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하나둘 청소년 보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 제한이 없던 틱톡이 만 14세 이상으로 약관을 바꾸고 인스타그램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호 강도가 높은 청소년 계정을 만들기로 한 게 그 예입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이 되고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DM을 받거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태그하거나 언급하거나 리믹스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제한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부적절한 컨텐츠를 보지 않도록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특히 페이스북 등 자사의 다른 SNS에도 청소년 계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든지 VPN, 가상 사설망 등을 활용하면 규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줘도 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범죄로 이어지는 것들. 저는 여자아이 키우다 보니까 되게 무분별하고 그리고 안 하면 또 또래 문화에서 또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제도 부분에서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데 이게 가정마다 다르고 또 아이들의 발달이나 성장 과정 따라도 다르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도 SNS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속에 일각에서는 SNS 기업의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한 청소년 기본권 제한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초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 짙은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와 예년 기온을 웃도는 3월의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9도, 대전 10도, 강릉과 대구 1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가운데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중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포근하다가 춥다가를 반복하면 하천과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며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해빙기 안전 점검에 나서는데 주민들이 직접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저수지 얼음 사이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빙판에서 놀던 중학생들이 물에 빠졌는데 결국 한 명은 숨졌습니다. 지난달엔 대구 팔거천에서도 하천 빙판에서 미끄럼을 타던 초등생들이 빠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처럼 날이 춥다가 따뜻하길 반복하는 해빙기에는 빙판이나 집안, 축대 등이 약해져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소방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3년간 해빙기 순환사고로 숨진 사람은 156명, 구조 인원은 1,372명에 달하고 공사장 시설물 붕괴나 전도, 산사태, 포트홀 등의 안전사고도 잦아집니다.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위험한 지역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가 오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녹을 수가 있어서 정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17일부터 급경사지나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와 하천 제방 등 취약시설 안전을 점검합니다. 특히 점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시설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12월 5만 2천 명 줄어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줄었고 청년 고용 상황도 더 악화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87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만 5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34만 9천 명 늘었지만 건설업과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등 절세 계좌에서 구매한 해외 펀드 관련 혜택이 줄어든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 낸 배당 소득세를 국세청이 환급해주던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형원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 계좌, 만능통장 ISA는 절세 3종 세트로 불립니다. 100세 시대 노후 대비용으로 정부가 나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연말 세액공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해외 펀드 배당 소득세 환급이었는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중단됐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을 국고로 보전해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IS의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가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면 현지에서 떼가는 세금은 15%입니다. 기존에는 이 가운데 14%를 국세청이 환급해주고 만기 때 9%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환급 절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외국에 낸 배당세를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만기 때 세율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보완책은 빨라도 오는 7월부터 적용돼 그 사이 만기를 맞게 되는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이 3월 달에 나가시는 분이라고 치면 2년까지는 본인이 많은 혜택을 좀 3개월치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근데 시스템이 구현이 돼줘야 저희가 뭐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중과세는 불가피한 상황은 맞습니다. 보완책이 시행되더라도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저한테 미리 환급해준 돈에 대해서 제가 운용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돈을 낳는 복리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부 혜택이 줄면서 계좌 운용을 놓고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절세 계좌는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과세 이연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된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한 혜택이 뭐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데 이거를 안 사용 안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도 세액공제와 매매차익 일부 비과세 등 절세 계좌 본연의 혜택은 바뀌는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투입돼 결정적인 증거나 실종자를 찾아내는 견공을 채취 증거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보다 10,000배 정도 발달한 후각으로 실종된 노인을 찾고 사건 용의자도 추적합니다. 표정우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얀 눈밭을 쏜살같이 달리는 견공. 채취 증거견 태호입니다. 눈 속에 코를 박으며 여기저기 누비고 산길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냄새로 숨겨진 목표물을 찾는 중입니다.
채취 증거 견 태호가 야산에 숨어 있는 저를 찾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숨은 장소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줄을 풀어두자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가는 태호. 어느새 눈앞에 나타나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꽁꽁 숨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호가 수색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눈 속에 숨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태호는 실전에 투입된 지 1년도 안 돼 실종자 등 16명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70대 노인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기동대 100여 명이 사흘 동안 산을 수색했는데 태호는 단 2시간여 만에 노인을 찾았습니다. 지난 2일에는 야산으로 도주한 뒤 숨진 살인사건 용의자를 출동 1시간 만에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의 견생의 한 70-80%를 수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계급도 없고 오로지 그 목적물을 찾는 일에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네 발 달린 경찰관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태호는 오늘도 흐릿한 냄새도 놓치지 않는 뛰어난 후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YTN 조정우입니다. 네, 요즘 강원 동해안은 입이 큰 생선 대구가 제철입니다. 원래 이맘때는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였는데 올해는 대구잡이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왜 금어기가 풀렸는지 홍성욱 기자가 새벽 조업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전 파도를 가르고 바다로 달려가는 어선. 어장에 도착하자 선원들이 분주해집니다. 수심 70m에서 끌어올린 그물. 겨울철 몸값 높은 대구를 기다렸지만 첫 손님은 청어와 이면수어가 대부분. 바다가 심수를 부린 듯 높은 파도에 배가 심하게 출렁이지만 선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쉬움을 달래고 두 번째 그물을 들어올리자 주인공 입 큰 생선 대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올라온 싱싱한 이 대구입니다. 크기가 이렇게 상당히 큰데 살도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실한 대구가 줄줄이 올라오자 어민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 퍼집니다. 큰 대구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또 대구가 많이 잡히는 것보다는 큰 대구들이 값이 워낙 좋게 나가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저희 어업인 소득에 아주 도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항포구. 대구가 잡혔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일찌감치 마중 나왔습니다. 경매 시작과 동시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갑니다. 본래 대구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라 그물에 걸리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어족 자원 보호가 이유인데 수온이 상대적으로 찬 강원 동해안은 3월에 산란이 시작되는 현실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해수부에 건의했고 금어기를 3월로 변경했습니다.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어획량이 많아지면서 많은 중매인분들이 많이 모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새벽마다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도 모습을 감췄던 대구가 좌판에 올라왔습니다.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요. 고기가 많은 게 없으니까 대구가 그래도 풀어줬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지요. 네. 어민들의 현실적 요구에 자치단체와 정부가 화답한 결과입니다. 금어기 조정으로 대구 조업이 이후로도 가능해져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강원 동해안 겨울 항포구에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접촉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독일에서 열립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엽니다. 회담에선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미 동맹과 한미 경제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이번 회담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인 만큼 북핵 문제뿐 아니라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어준 시설을 잇따라 없애면서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북한이 최근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동안 멈춰있던 상봉의 희망이 아예 날아가는 건 아닐지 이산가족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고 잿빛 연기 사이로 조각난 파편들이 흩어집니다. 지난 2020년 6월 판문점 선언의 결실이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던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북남순회 회담의 성과물로 평가되어 왔지만 무명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단절쇼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남북 연결 육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도로를 폭파하고 방벽을 세운 게 대표적입니다. 지난 연말엔 개성공단 전기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이 세워준 고압 송전선을 끊으면서 송전탑이 쓰러지고 작업자가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 MDL 이북에 있는 송전탑 수개가 전도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시작된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역시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목적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른 남북 단절 조치 성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눈물의 상봉 거점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이산가족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전부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비통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 정말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닌가. 우리 돈 550억 원을 들여 2008년 완공된 금강산 면회소는 2009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모두 5차례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후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건데 그 사이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4천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27.5%까지 줄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에서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물량 공세로 국지적 우위를 노리는 중국 해군에 맞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 도움을 청한 건데요. 과연 중국이 미국을 얼마나 따라잡았는지 양국의 해군력을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비교해봤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함정 2척. 오성 홍기를 나부끼는 전함이 바다를 가르며 모의 사격을 준비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뒤 미국 군함의 첫 타이완 해협 통과 직후 중국 해군이 공개한 훈련 영상입니다. 我们在执行战备警巡任务的时候，都时刻保持舰满舷、弹满舱的状态，武器系统也是处于发射准备状态，随时可以激发。 필리핀 해역에선 미국과 일본, 프랑스 항공모함이 중국을 겨냥한 첫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 해군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연합전선을 편 겁니다. 실제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 수는 370척으로 297척을 운용 중인 미군과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톤수 기준으론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2배 규모이고 질적으로도 월등히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6개 함대 가운데 중국 3개 함대를 대적하는 건 한 곳뿐입니다. 함대별 평균 톤수는 물론 화력 평가 지표인 미사일 수직 발사관 숫자로도 국지적 우위가 확인됩니다. 특히 쇠퇴한 미국의 조선업과 비교해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무려 233배나 높은 거로 파악됩니다. 2030년엔 중국 해군이 425척을 보유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소에 군함 수주를 몰아주던 법까지 바꿔가며 한일 양국에 도움을 청한 배경입니다.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한미 조선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1,500조 원 넘게 투자해 군함을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침체했던 우리 조선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 언론의 자유를 검열한다고 지적하며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독일 민헨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유럽을 둘러싼 가장 걱정스러운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 등 외부가 아닌 유럽 내부에 있다며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부터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엔 새로운 보안관이 있다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여러분이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에서 개막한 뮌헨 안보회의에 자국 공식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공식 대표들은 뮌헨 안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며 외무부나 다른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선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렸죠. 캐나다 밴쿠버에선 군복무 도중 다친 각 나라 상위 군인들이 모여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이 한창인데요. 우리나라에선 모두 11명의 상위 용사가 참가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용기 등을 다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색 빙판 위 노란색 스톤을 노려보는 한 한국 선수. 손에 든 스틱에 온 신경을 담아 빙판의 다른 끝을 향해 스톤을 보냅니다. 푸른색 복장을 한 영국 선수가 빨간색 스톤으로 이를 쳐내보려 했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나가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이 스톤으로 우승이 확정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휠체어 컬링 종목에서 대한민국이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2014년 전 세계 상위 군인들을 대상으로 창설돼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인빅터스 게임에 23개국에서 5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모두 11명이 출전했는데 처음으로 현역 군인들도 참가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현역들이 이 게임에 많이 참여해서 좀 더 스포츠 정신으로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복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빅터스 게임 종목은 휠체어 컬링을 비롯해 휠체어 농구와 좌식 배구까지 모두 11개. 이 중 우리나라는 모두 7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15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얼굴과 왼쪽 다리를 다친 해병대 출신 이한 선수. 국가를 지키다 다친 군인들이 더 예우받길 바라는 마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군 복무를 하다가 다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군에 대한 보훈 선양이나 이제 다친 군인들을 위한 이제 예우 이런 것들이 많이 드높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레슬링 전공으로 한국 체대를 졸업한 엘리트 스포츠인이었던 이환경 선수. 군 복무 중 장애를 얻어 꿈을 접어야 했지만 인빅터스 게임 휠체어 컬링 부문 금메달, 알파인 스키 은메달, 그리고 스켈레톤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빅터스와 같은 게임을 참여하면서 아니구나, 내 능력이 조금 더 있다,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좀 더 어깨를 펴도 된다,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경계작전 중 북한군 지뢰를 밟아 다리를 크게 다친 박우근 상사, 교통사고로 허리 쪽 신경을 다친 권영수 상사 등 모두 11명의 상위 군인들. 국적은 다르지만 나라를 지키다 다친 외국 군인들과도 만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용기 등 인빅터스의 가치를 다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정신을 기리고 확산하기 위해 오는 2029년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장흥군을 잇는 4차로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4차로 도로로 연결됐는데요. 사통팔달 전남은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 편의에서 나아가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뚫린 왕복 4차선 도로.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서 장흥군 유치면을 잇는
좁고 굽은 길이 마침내 곧게 펴지고 대폭 넓혀졌습니다. 지방도 839호선 15km 구간은 2,400억 원의 예산 확보와 보상 문제 등으로 모두 완공하는 데 무려 19년이나 걸렸습니다. 강주를 가려면 보성으로 돌아서 갔었는데 이제는 839호선 유치 이양간 도로가 확보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앞으로 시간도 절약되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광주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잇는 도로가 모두 4차로가 됐고 장흥군을 가는 시간도 30여 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장흥회진이나 대덕이나 그다음에 강진 쪽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장흥에서도 앞으로 이제 화순에 세계유산 고인돌을 비롯해서 적벽이라든가 관광지를 마음 놓고 빨리 올 수 있는 광주 광역시를 둘러싼 도로도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나주시 남평읍에서 화순읍을 잇는 도로입니다. 평소에 차가 많이 다니는 이 길도 4차선으로 확 포장됐습니다. 다리 6개와 터널 1개가 있는 국지도 55호선 공사에는 모두 1,2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3조 3천억을 지금 곧 예타를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금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전라남도 SOC 사업은 많이 착착 진척이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공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남의 도로 기반 시설 확충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쯤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된 관세와 함께 수출 보조금과 또 디지털 무역 장벽 등 비관세 장벽도 검토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쯤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태안과 서천, 서산은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드니까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개에 미세먼지도 섞여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고 오전에는 영동과 전북, 부산, 울산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포근한 겨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로 영상이고요. 낮에는 9도까지 올라서 3월 초순의 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동해안의 건조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